예고해드린 대로 김종성 일제청산연구소 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김 의원님 친일파의 재산이란 책을 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다 어떤 일반적인 개념으로야 누가 모르겠습니까만은 친일파의 어떤 그 정의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은 저기 민족 반역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단순히 그 일본과 친하다 그런 것보다는 예. 그 민족을 배반하면서 또 그 시대 민중의 어떤 보편적인 이익을 배반하고 그러면서 예. 이제 그 외세와 이렇게 외세에 부역한 사람들 그렇게 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일본과 친함으로써 자기 어떤 이득을 얻고 예. 또 어떤 우리 나라에는 해를 끼치고 이런 예. 분명한 행위가 있는 자들. 예. 예. 그게 반사회 반민족 행위와 이렇게 연결돼 있는 사람들. 예. 근데 그 재산 찾는 일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예. 일단은 이제 그 뭐 이제 객관적으로는 거의 증거가 없는데, 근데 예.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행위가 곧 이제 그 행위에 따라 가지고 예. 그걸 보면서 이제 추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예컨대 뭐 그 사람이 글을 기고했다든가 뭐 사업했다든가 아니면 관청에 근무했다든가 네, 그런 거 추적해 가지고 이제 그들이 버는 수익이잖아요. 수익이요. 예. 그 어떤 뭐 숨겨놓은 재산보다도 그들이 번 수익을 예, 추적하는데 거기에 중점을 예, 뒀습니다. 아, 예. 그런데 그런 과정을 보면 분명히 어떤 또 그 사람들 후손이 또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많죠. 학원 예. 뭐 학교도 있고 뭐 재산도 있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또 항의도 또 거세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글 쓰면서 항의는 많이 봤는데 아직까지 예. 뭐 특히 친일파 후손들한테는 항의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아, 그건 또 의외입니다. 예. 예. 그런데 친일을 해서 이 친일파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불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먹고 살던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예. 그렇죠. 근데 이 일반 백성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친일파의 성격을 한번 보면은요, 그게 이게 그 분기점 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예. 3.1운동 때 이게 분기점이 되는데요. 예. 3.1운동 이전에 이 친일파들은 대체로 보면은 어떤 그 관료 아니면 뭐 이런 뭐 선비 계층 예, 그런 계층이었고요. 예.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그러니까 19년도 이후로 그 예. 이후에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 제 기준으로 이제 그 1세대 친일파들이 이제 퇴조하면서 이제 그동안 그 뭐 전문 분야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그 진보 진영 이런 예. 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친일로 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뉴라이트가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판 그게 그 뉴라이트인 거죠. 예. 그러니까 3.1운동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문화 통치하면서 이제 일본이 그 합법적인 공간 열어주면서 예.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또 새로운 경향을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1919년 3.1운동 전에는 1세대. 예, 1세대 친일파. 예, 그 전에 그렇습니다. 조선 말기부터 고위 관료를 지냈다거나 귀족들, 귀족들, 왕족들 뭐 이런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친일해서 재산을 불려왔고 예, 1919년 이후에는 당시로서는 뉴라이트, 예. 예, 뭐 전문직들인가요? 흔히 이제 뭐 예컨대 그 소설가 이광수, 예. 작곡가 뭐 홍남파 그런 식으로 어떤 예. 전문 분야 또 진보적인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그 합법 공간에서 일본과 이렇게 그 협력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게 친일파로 가는 그런 경향이 19년 3.1운동 이후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친일파 매국노 대표 선수가 이완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완용은 얼마나 돈을 벌었나요? 아주 좀 제가 그 보니까 상당히 되게 아주 좀 이게 짜증날 정도로 예. 아주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예. 그거 보면은 그 퇴직금 있잖아요. 그 대한제국 멸망시키고 그때까지 퇴직금 받은 게 1,458원이었습니다. 1,458원. 예. 근데 그 당시 1910년도에 강원도 영월 군수가 한 달 봉급이 이제 50원이었습니다. 50원 이요? 대체로 한 50원인데 그러니까 예. 그 50원보다도 훨씬 많은 이제 봉급을 받은 거고요. 예. 아니, 그 퇴직금 받은 거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완용이 이 대한제국 멸망한 날이 그 1910년도 8월 29일이잖아요. 예. 경술국칠. 예. 근데 27, 28, 29일에 이완용이 이미 이제 퇴직을 했는데 그 잔무 처리를 했거든요. 예. 그 잔무 처리 수당을 또 따로 받습니다. 그래요? 그 수당이 60원 해가지고 군수 한 달치 봉급을 3일간 그 잔무 처리해주면서 이제 또 받았고. 아주 그리고 예,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예. 잔무 처리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수당을 받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예. 그 1910년도에 이제 이 국권 침탈되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친일파들한테 이제 총 가장 핵심 친일파 그 76명한테 일본에서 뭐 그러니까 은채 공서라고 이제 일본 국채를 주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받은 금액이 이제 15만 원짜리였습니다. 15만 원. 15만 환요. 15만 원. 그러니까 원이요? 그때는 이제 예. 원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아까 이 군수 월급이 그
50원이니까 들어간 그 300배 정도 되는 이제 연금을 이제 받은 거고 이제 예. 그게 이제 근데 다 샀지는 않고 이제 그 돈을 넣어두고 이제 매년 이제 연 이자 그 5% 이렇게 받았고요. 예. 그리고 또 그에 보시면 그 중추원이라고 이제 그 지금의 국회의원 국회급이죠. 이제 그 총독부 자문기관 이 중추원 고문 되고 연수당이 이제 1,600원 그다음에 이제 2,000원 뭐 3,000원 이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예. 보면은 그 죽기 전 해가 1925년인데 누구요? 이완용이 예, 예. 죽은 해가 예. 죽기 이완용이 전해가 죽은 게 1925년인데 26년인데요. 예. 죽기 전에 이제 가진 그 재산이 그 당시 돈으로 지금 돈으로 한 600억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예. 그 당시 이제 친일파 민영휘에 이어서 그 한국인 부자 중에 두 번째가 됐었고요. 그리고 예. 현금으로는 거의 현금 부자 경성 최대 현금 부자 그리고 또 보유한 부동산은 지금의 여의도 1.9배 이렇게 보유했습니다. 그게 다 이제 친일 행위로 얻은 그런 수익이었죠. 그러면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굉장히 헐값으로 팔아넘기면서 돈으로 따지면 예, 그렇죠. 자기 배를 불린 건데 자기 배는 크게 불렀지만 예. 나라 자체를 팔아먹은 거에 비하면 굉장히 헐값에 넘긴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 당시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핵심 친일파들 76명 그들이 이제 최하가 5만 원, 그다음에 이제 최고가 83만 원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어떻게 83만 원이면 거의 지금의 한 뭐 이제 180억에서 한 160억에서 한 800억 정도 금액인데 근데 예. 그게 이제 개인으로 보면 큰 건데 근데 국가로 보면 이게 되게 그렇습니다. 예. 작은 거죠. 그 당시 보면은 이제 메이지 유신 이전만 해도 조선의 국력이 동아시아에서 청나라 다음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아시아 두 번째 국가를 그렇게 이제 헐값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 어떤 거죠. 몇백억 지금 돈으로 따지면 예. 지금 돈으로 몇백억 배불리면서 국가 전체를 팔아먹은 거군요. 그 그렇죠. 푼돈에 어떻게 보면 그렇죠. 또. 예, 푼돈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전체 국가는 푼돈에 팔아먹고 자기들은 그 몇백억 배불리고. 예. 근데 그게 팔았다는 개념이 일본이 자기 돈으로 준 게 아니라 주던 땅에 그렇죠, 돈을 또. 줬으니까 또 이게 판 것도 되지만 또 이제 착취한 게 되는 거죠. 민중한테 착취한 그런 개념이 예, 되는 그걸로 거죠. 이 친일파들한테 배부르게 주고 그다음에 예. 자기들은 지배하고 착취하고. 예. 예. 그런데 그런데 여기는 무슨 그 왕족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면서요, 친일파 중엔. 예, 많았습니다. 예. 저기 그 왕실에도 많았는데요. 예. 예컨대 그 심지어는 고종의 형, 예. 그 본래 고종이 이 둘째 아들이니까 본래 이제 왕이 됐어야 될 사람인데 이름이 이재면이었죠. 예. 이재면이 친일파가 돼가지고 이완용이 받은 아까 그 국제 증서 있잖아요. 예. 은채 공서 그 이완용이 15만 원 받았는데 이재면은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83만 원 받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기록상으로는 이제 이완용은 을사늑약하고 이제 경술국치에 사인해가지고 친일파됐지만 이제 이재면 고종의 형 그 사람은 이완용보다 공식적으로는 5배를 더 받아가지고 예. 그 사람이 형상은 그 사람이 최고의 친일파가 됐던 셈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황당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 고종의 그 팔촌입니다. 고종의 팔촌 동생인데 이름이 이재극이라고요. 예. 그 당시 이제 1905년도 을사늑약 직전에 국내부 대신이었거든요. 근데 을사늑약이 1905년도 11월 17일 그때 늑약이 되는데 근데 11월 5일에 이 서울 남산에서 이제 일본 왕의 그 생일이 있었거든요. 예. 당시 이제 그 메이지 왕, 이제 우리 말 이제 일본어로 무스히토 일왕 그 생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남산에 가가지고 천황폐하 만세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 예. 행사 가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고종의 귀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고종이 아주 황당하죠. 한 나라의 대신이 자기한테 해야 될 이 만세 구호를 이제 일본 왕한테 예. 했으니까 이제 고종이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아주 그 질책을 합니다. 어떻게 네가 가가지고 천황폐하 만세하냐니까 예. 이재극이 뭐라고 하냐면요. 되게 아주 황당했습니다. 예. 뭐라냐면은 폐하저는 천황폐하 만세라고 안 했고 덴노 헤이카 반자이라고 했습니다. 예. 자기는 이제 한국어로 안 했다고 일본어로 했다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만세란 얘기를 안 했다 피했던 이거죠. 거죠. 예. 예. 반자이라고 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일제가 대한제국 통치하는 데는 전부 어떤 돈으로 회유한 사람도 많군요. 그러니까 강압으로 회유하는 건 민중은 강압으로 찍어내리고. 예, 강압으로 한 거는요. 예. 강제징용, 위안부, 강제징병 그들에 대해서만 강압했지. 예. 이 지도층의 지배층에 대해서는 지배층은 돈으로 회유했군요. 특히 이제 일본이 1910년대 이후로 한 말이 있습니다. 조선의 귀족들은 양반들은 아무도 거기 반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 충분히 회유했다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이렇게 했었고요. 예. 이게 그런데 이 지금 좀 약간 다른 질문인데요.
혹시 그 뉴라이트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의 뉴라이트 어떻습니까 보시면은? 예, 일단은 뭐 뉴라이트 이제 흔히 많은 분들이 대통령도 약간 개념 정의가 헷갈려 한다니까 예. 개념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90년대까지 있었던 한국의 기존 그 라이트들 예. 그들을 이제 능가하는 새로운 세력이 있죠. 그래서 예. 2000년도 특히 2004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로 이제 이게 부각돼 가지고 이명박 정권 또 그리고 지금 다시 이렇게 이제 지금 부활해 있는데 근데 예.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뭐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그다음에 또 과거에 그 운동권이었다는 건 이제 그런 점들이 특징인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들이 이제 이광수나 홍남파 같은 3.1운동 이후에 서서히 부각된 그런 이제 그런 친일파들하고 좀 비슷한 면들이 예. 또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강점기 일제 때 보면은 그 일제판 뉴라이트가 한창 막 설치고 난 다음에 일본이 망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 이렇게 이런 뉴라이트가 뜨는 건 이게 뭐 사실 기존의 뉴라이트가 원래는 더 그 정통성 있는데 정통성 없는 그 라이트가 떴다는 거는 예. 아무래도 그 체제적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징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라이트의 목적은 뭔가요, 도대체? 지금 보시기에 현재에 있는 뉴라이트에 왜 그러는 건가요? 예. 지금 뉴라이트 보면은 세계적으로 이 뜬 시기가 그 탈냉전 이후로 이제 그 배경으로 떴잖아요. 90년대 예. 이후로 이제 이 동서냉전이 이제 붕괴되면서 탈냉전이 이제 오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탈냉전 이후로 세계가 어떤 새로운 질서 특히 그 기존의 냉전과 다른 새로운 질서로 가는데 일단 거기에 이제 좀 제동 거는데 예. 그래서 이 뉴라이트들은 기존 질서의 이 주인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게 고용된 사람들인데 이들이 고용된 거는 예. 이 기존 체제의 이 지배자들이 이 사회가 냉전 이후로 특히 한반도가 냉전 이후로 넘어가는 거 이거를 이제 그 견제하려고 그들을 저는 고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대가 다음 체제로 넘어가는 거 탈냉전 이후의 체제로 넘어가는 거 그걸 막는데 가장 큰 주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탈냉전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막기 위해서 이들이 고용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란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과거에 운동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이제 좀 새로운 활로를 찾는 거 또 그런 것도 그들에게는 또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목적. 근데 왜 그 방법이 친일밖에 없는 건가요? 친일적 사고. 근데 그 이 뉴라이트가 보시면 이제 그 기존 그러니까 이 친일 문제에서 하나의 특징이 있거든요. 예. 뭐냐면 이제 과거 90년대까지 한국을 지배했던 이 보수파들은 딱 대놓고 이 친일을 못했습니다. 그냥 예. 민중이 반이라면 겨우 이제 뭐 그냥 따라주는 척을 했는데. 예. 근데 지금의 이 뉴라이트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게 친일하거든요. 그래서 예. 보면은 저는 이 친일은 과거에 90년대까지 친일은 이제 이 보수파들은 노조는 못했어도 예. 그래도 그들은 기본 성향이 이제 그 친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뉴라이트들이 이게 자기네 선배 또 이 고용해준 사람들 그들의 그냥 그 속 가려운 데를 좀 긁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 또 이게 한국 보수파의 그 지난 그 100년간 보수파의 기본 그 특성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보수파의 어떤 근원에는 친일을 거부할 수가 없는 예. 그 뿌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보시면은요. 예. 그 19세기 때 보면은 한 근 100개의 밀란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 100개의 밀란을 겪으면서 이제 이 한국의 보수파들이 판단한 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단독으로는 우리가 민중 이 진보층을 이길 수 없다 해가지고 보시면은 19세기 후반에 동학혁명 벌어지니까 대부분의 이 보수파들이 민병대 구성해가지고 친일 그 일본과 함께 동학을 예. 그러니까 격파하고 일본 세력을 예. 일본 세력을 끌어들였다. 예. 그 뿌리에서. 예. 예. 그때부터 이제 19세기 말부터 이 한국의 보수파들은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일본과 이렇게 외세와 이렇게 연합하는데 익숙해 있었죠. 예. 그런데 그들이 어떤 세대가 바뀌면서 뉴라이트를 고용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 주인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뉴라이트는 더 노골적으로 어떤 친일 행각을 벌이는 이유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본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예. 제가 질문의 시제를 좀 명확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의 어떤 그 전통적 친일파들 과거의 라이트들은 그냥 좀 약간 조심하면서 어떤 친일의 견해를 표현했고 친일적 어떤 행위를 했는데 뉴라이트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예, 지금 이게 또 국제 정치적인 면도 있는데요. 예. 과거에 90년대만 해도 미국이 힘이 강해가지고 한미 동맹만으로 충분히 이제 이 기존의 그 보수 이 기득권 체제가 유지가 됐는데 예. 지금은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이 미일 관계에서 그 이제 미국의 힘이 이제 약해지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기존의 90년대 미국의 역할을 이제 한국의 이 기득권층들이 그 일본에게서 찾는 경향이 지금 더 강해져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그 유라이트들이 더 노골적으로 자기네 이제 그 고용해준 사람들의 그 이 본심을 지금 이제 그 속마음을 이렇게 헤아려주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뉴라이트는 1919년 이후를 비유하시면서 예. 새로운 시대의 어떤 그 새로운 시대의 도래 직전에 오는 현상이다 이런 분석을 해줘서 좀 반갑기도 한데 지금도 그런 상태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그 기존 체제에서 그 정통파 보수들이 한마디로 그거거든요. 이 뉴라이트가 과거 이제 운동권들이 이제 지금 이 기존의 라이트 역할을 대행한다는 거는 그는 이제 기존 라이트들이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 기존 체제에 문제점이 있다는 어떤 균열이 있다는 이제 그런 징후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 때도 보면은 3.1 운동 때 이제 그게 터지면서 기존의 1세대 친일파들이 타격을 받은 거죠. 더는 민중의 신망을 못 받는 상태에서 그것도 하나의 이제 그 체제가 이 균열이 생긴 거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런 후에 이제 30년대 후반부터 이제 기존의 그 민족주의자 뭐 진보주의자들이 이 친일파로 들어오면서 그들도 되게 아주 극성으로 했어요. 친일. 지금 막 이랬는데 그렇게 극성을 하다가 이제 더 미움 사면서 이제 크게 아주 그 일제 어떤 원성을 더 사기끔 해가지고 그게 결국은 또 이제 일본 망하게 되는 그런 또 요인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너무 이게 극성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 체제의 모순을 더 이렇게 그 좀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친일재산 국가기속특별법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한 지난 10년간 소송이 된 게 한 103건 정도 됐거든요. 돼가지고 지금 한 대략 한 800억 정도가 기속이 된 걸로 국가에 기속돼 가지고 뭐 그게 독립운동가 후손들 이렇게 그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이렇게 그런데 어떤 300억 정도라 그러셨나요? 800억 정도. 그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800억 정도의 성과는. 되게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건데 그 정도밖에 못한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라도 어떤 상당 부분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좀 친일파들이 이게 축적한 그 재산에 비하면 상당히 너무 그렇죠. 미미하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이 친일파가 지금으로 치면 진짜 수백억 정도 이렇게 그 친일 행위로 벌어들였는데 국가에서 환수를 명한 거는 뭐 시가 한 뭐 저기 1,000만 원짜리 땅 정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지난 10년간 해온 것도 되게 친일파들이 축적한 거에 비하면 되게 아주 미미한 그런 수준에 불과하죠. 그 미미하다는 것은 법적, 제도적, 현실적 한계 때문인가요? 아니면 의지의 문제인가요? 보시기에. 일단은 그거를 이렇게 다 제대로 환수할 만한 우리 사회 역량이 아직은 좀 이게 그게 가장 빈약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친일 청산을 이렇게 추구하고 또 재산 환수할 만한 그런 그 열의와 또 의지 또 그런 또 기반을 가진 세력이 또 아무래도 이런 뭐 여의도라든가 이런 데 다 포진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그 힘의 역량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력의 역량의 문제가 가장 크다. 그럼 법적인 미비점도 있습니까? 혹시 보시기에는? 법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저기 토지 뭐 주로 보니까 뭐 그 토지나 이런 건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그들이 옛날에 확보했던 뭐 부동산 위주로 많이 한수를 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부동산 외에도 막 엄청난 그런 돈들이 많거든요. 상금 받은 것도 많고 하는데 그런 좀 이렇게 그들이 확보한 그런 모든 재산에 대한 좀 규명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이제 눈에 띄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치중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자, 지금 뉴라이트 인사들이 현 정부 구석구석에 등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최근에 뭐 저 국가인권위원장 뭐 선임한다든가 또 독립기념관장 선임할 때 했던 것처럼 일단은 이 사회적으로 더 강력한 비판들이 좀 필요하고 또 아무래도 지금 가능한 일은 그 집중적인 더 많은 비판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제대로 역할을 하게 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국가 이 기관의 그 기능이 마비가 될 정도로 더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성 일제청산연구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